50, 60 세대가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미래에셋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1년 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60대만으로 한정이 된다면 1년 이내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특별한 준비 없이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직업적인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자꾸 여기저기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은퇴를 하는 나이가 직장인들이 이제 49세, 50세 이 정도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실제 은퇴 나이는 49세가 아니라 72세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좀 더 취업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전직 지원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 생애 설계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17년차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17년 동안 이런 은퇴나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고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좀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실제 퇴직을 딱 했어요. 50대인데 퇴직을 했어. 근데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면 주로 이 현실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통 이 퇴직하신 분들이 하루를 보내실까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네네. 너무 다른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정해진 게 있는 걸 선호할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뭔가를 일상을 하나하나 다 채워넣는 걸 선호할까요? 저는 한 50대까지 일하신 분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몸도 지치고 머리도 지쳤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무계획으로 되는 대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이렇게 그냥 왕처럼 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굉장히 특별하신 케이스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일종의 직장인의 관성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개인으로서의 야성을 좀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주는 틀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나한테는 익숙하고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더 편하다. 거기에 그렇죠. 이제 예. 습관이 몸이 그렇게 배어 있다라는 있는 얘기신 거죠? 근데 이제부터 하루에서 당신 마음대로 기획하세요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좋죠. 근데 여행은 계속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주만 다녀와도 지쳐요. 한 달쯤 지나면 그것도 시큰둥하고, 그것도 예컨대 배우자가 같이 가준다든지, 그죠? 같이 갈 만한 친구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으되, 그게 아니면 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남편분들이 어떤 그 격려 프로그램이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아내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오늘 할 일을 한번 적어봐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봐라 했을 때 남편분들은 막 고민을 하면서 뭘 쓰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한 10시, 11시까지 적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들은 친구 만나고 주민센터 가고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이런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게 정말 하루가 꽉 차게 이 플래닝을 하는데, 네. 남편분들은 이제 직장을 나와서 할 일이 스스로 뭔가 해야 될 일을 없다 보니까 해야 할 이 시간대별로 적으라고 하는데 10시, 11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의 롤이라는 것은 직장을 다닐 때든 직장을 안 다닐 때든 비교적 분명해요. 그런데 남성의 롤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배제했을 때 집에서 내 역할이 뭐냐, 혹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답을 시원하게 내놓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뭐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예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도 가끔 막 찾아가서 점심도 먹고, 뭐 등산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처음에는 그렇게들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상 되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헬스. 아니면 뭐 상황이 안 되시면 그냥 산에 가는 거죠.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수단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께는. 그러면은 뭔가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는 게,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취미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 뭐 퇴직하고 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퇴직을 했지만 이 실제 은퇴 나이는 72세, 뭐 73세 앞으로 계속 100세 시대에 이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일이 소득뿐만 아니라 뭔가 건강에도 또 중요하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일단 내가 경험했던 생활을 벗어나는 다른 생활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안 열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삶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봉윤 작가님처럼 네.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조직 속에 있다는 것은 창조적 부적응이라고 그런 쪽에 가까운 거겠죠. 보통의 직장인들은 사실은 그냥 그 이외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정해져 있어요. 취업이 안 되면 그럼 창업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직장 동료들하고도 이제 가끔 친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거나 전원생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구체적인 플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적응을 잘 못해서 어쨌든 빨리 이 직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퇴직 전에 나와서 이런 은퇴 이후의 삶,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하죠. 저는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 이후에 뭘 할지를 알고 있기만 해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된 경력을 이탈하신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엄두를 못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그나마 이제 현장이나 엔지니어 출신들, 뭐 현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야 어떻게든 유사한 분야로 가려고 하는데,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 특별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없으신 분들, 사무직이신 분들이 나와서 좀 많이 방황을 하실 것 같아요. 고전을 하죠. 네. 우리나라 중장년직업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 사무직 관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경력 설계나 세계 설계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중심이 되나요? 대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맞이하는 직업적 현실에서 뭐 그 급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그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노후에 만나게 될 이 직업 시장의 트렌드가 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트렌드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중장년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50대와 60대입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50대와 60대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뭐 그건 사실 70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자리의 질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5060 세대가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미래에셋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1년 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60대만으로 한정이 된다면 1년 이내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특별한 준비 없이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직업적인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자꾸 여기저기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50대, 60대, 70대는 변화에 대부분 약점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충실한 준비라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대비해서 그 다음 수순을 조금 용이하게 디딜 수 있을 때만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현실을 그래도 조금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미리 직장 다니면서 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망 자격증 이런 거 검색을 해갖고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연결이 되는 뭔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 좀 공부를 하고 그 유망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시는데 네. 어떤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옳은 방법인가요? 제가 책에도 그런 말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그 유망 자격증으로 검색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자격증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네, 검색말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자격증들 중에 사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재취업일 때는 네. 재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의심이 많아 보여요. 네. 실제로 이 퇴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시면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이 잘 안 되시는 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나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예를 들어 네.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뭐 빠지지 않고 유망 자격증 쪽에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본 것 같아요. 네. 드론의 쓰임새나 드론 시장의 확대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드론 일자리라고 쳐보시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나오는 것들이 교육 관련 쪽에서 잠깐 일하는 거, 뭐 이런 쪽들은 좀 있는데, 숫자로 보면 절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숫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격증과 일자리가 전형적으로 괴리되는 현상이죠. 갭이 엄청 많이 있다.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래서 취미 쪽으로 따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미 쪽은 괜찮지만 이게 뭔가 재취업이나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거로는 활용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어도 구인 시장의 현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유망 자격증을 검색해서 내가 한번 이걸 따볼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사실은 재취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겠죠.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순수 구인 공고로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 같은 것들이죠. 일 자체가 힘들죠. 일 자체가 힘들어요. 일자리는 많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 자체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나 피곤하면 내 몸 간수하는 것도 귀찮은데 남몸까지 간수한다? 힘들죠. 네. 그렇겠네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과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호환성은 좀 많이 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잘 안 하려고 하시죠. 네. 그럼 또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전기 분야 쪽의 자격증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기술 분야 자격증 중에 가장 구인 공고가 많은 탑10을 뽑으면 네. 그 탑10 중에 3개는 거의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네,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전기기사. 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만 그 자격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가 고민이 되냐면 취업이 잘 된다고 나랑 안 맞는데 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입니다. 또 그것도 따져봐야겠네요. 예컨대 사무관리 쪽을 계속 하셨던 분이 기술 분야를 간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쪽 자체가 안 열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흔한 예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퇴직을 많이 했는데 퇴직할 때마다 대안으로 했던 게 캐나다 이민이었거든요. 아. 근데 캐나다 이민 갈 때 용접공이 취직이 잘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용접을 과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를 지직 지져서 하는 일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두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선택을 안 한 이유가 내 쪽으로 이 일은 나하고 안 맞고 좀 뭔가 계속 오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퇴직하고 나서도 이런 일자리 자격증이나 일자리 구할 때 내 적성과 맞는가도 되게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금융권 출신의 그 중장년 남성 한 분이 퇴직하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 이제 머리 쓰는 거 싫으니까 그쵸. 생산 라인 쪽에 들어가고 싶다고. 예. 직장 생활 하시면서는 네. 계속 숫자와 싸움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한데 생산 라인에서도 머리는 쓰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사실은 의심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정말로 가셨어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예, 일주일 못 버티시고 나오셨죠. 진짜?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케이스예요. 내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게 직업을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일시적인 반동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많이 상대해서 이제는 사람 그만 보고 싶어. 이런 거라든지 예, 나는 머리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단순 업무 하고 싶어. 이거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 10년, 20년을 그쪽에서 버텼다면 생각보다 맞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회사 다니면서 20년, 30년 동안 계산기로 숫자만 계속 계산하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안 해봤던 것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버티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그 숫자 계산이 안 맞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금융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원래 나는 기계 조립이나 이런 걸 훨씬 재밌어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퇴직 이후에 뭐 생산 현장이나 기술 분야 쪽으로 빠져도 잘 견디실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냥 할만해서 버텼었던 분이 이제 나는 숫자 너무 지겨워 뭐 이렇게 해서 간다라면 생각보다 버티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인이 많은 자격증이 그 요양보호사가 있었고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전기 기술사나 뭐 전기 기사나 뭐 이런 쪽의 자격증이 좀 그래도 구인이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그 이외에 뭐 기술 분야 쪽이면 지게차도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은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쪽이면 사회복지사가 좀 더 쓰임새로는 굉장히 넓죠. 이 지게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좀 그 힘을 써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무직이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잘 따져봐야겠네요. 내가 어떤 맞는지 안 경험이 맞는지를 있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게 좀 느껴질 겁니다. 해보면 이게 순간적으로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이걸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흥미가 없으면 사실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 제가 지금 사무직을 한 20-30년 했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는 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떤 자격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일단은 몇 가지 검사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검사를? 그분이 어떤 쪽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성향을 점검을 하고 그 스스로 당사자에게도 확인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쪽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정도의 접근이 되겠죠. 그러면 소장님한테 뭔가 조언을 좀 얻고 싶다 개인적으로 뭐 메일이나 뭐 이런 거를 보내서 좀 전체적인 준비 사항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소정의 아니요. 저는 개인 상담은 안 합니다. 개인 상담 안 하시는구나. 개인 상담은 유료로는 안 합니다. 개인 상담 유료로 하면 그거는 뭐 사실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돈은 진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은 기업 단위로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그냥 제 블로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네. 그 블로그 이름이 뭔가요? 그냥 정도영의 커리어 컨설팅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아, 정도영의 커리어 컨설팅 예. 네이버 블로그. 아닙니다. 네이버 아닌가요?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아, 티스토리. 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 정도영의 커리어 컨설팅을 가셔서 거기다 댓글이나 이런 거로 남겨주시면 답을 주신다. 네. 굉장히 조용한 블로그라서 댓글 남기시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구인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격증 말고 뭐 자격증을 따더라도 내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감히 입으로 쏙 떨어지면 좋겠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뭔가 인터넷 서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고용센터? 네. 뭐 이런 데 가서 뭔가 검색을 하시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직업을 찾으려면. 이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행동이죠. 네. 이것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직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쵸. 제일 쉬운 게 컴퓨터 전원 키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로를 추적해 가다 보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는 거의 한 70% 이상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 혹은 소개 추천 이런 쪽을 통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러면은 일자리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우리나라에. 10개가 있으면 7개 정도는 이런 고용센터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고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인 추천이 채용을 전제로 할 때는. 네, 채용을 전제로 할 때는. 사실은 기업에서도 채용을 할 때는 기업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본인들이 지켜본 사람이겠죠. 그렇네요. 예. 근데 내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다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 지켜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소개하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시하는 거죠. 채용을 한다. 제가 면접관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사실 면접에서 15분, 20분 상간으로 누군가를 속속들이 파악한다.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뽑으면 내가 과연 신뢰할 만한 직원을 뽑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면접 현장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잠적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면접관이 어떤 분야인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공기업 면접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0대, 60대이신 분들 말고 젊은 층도 네,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다 네, 면접을 네. 하시고 있으시구나. 네. 네트워크를 먼저 좀 중시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사전에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죠. 이 사전에 관리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연락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 2년 정도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내가 퇴직하고 그제야 전화 건다? 이거 본인 못 하거든요. 얄미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 본인도 못 하고 예, 받는 쪽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뻘쭘할 수 있죠. 속된 말로 네. 거시기 하죠. 네. 그러면 미리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인맥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노력을 거군요. 해야 되고요. 그 노력 속에는 사실 내가 좋은 이미지로 누군가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한다라면 절대로 좋은 정보를 주거나 소개나 추천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없겠죠. 그러면 퇴직 전 최소한 2년 전부터는 꾸준하게 뭔가 그래도 네트워킹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퇴직하셨는데 누구는 퇴직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방팔방에서 전화 오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퇴직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럼 또 뭔가 이 인맥 관리나 뭐 이런 거 말고 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때도 그 사람, 내 주변에 편하다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재취업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예를 들어,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본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든지, 이런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들이 정보 채널도 안 겹치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도 좀 들려줄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서 술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재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랄까, 어떤 그 동호회 활동을 하긴 하지만, 가입을 했지만, 뭐, 번개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끔 1년에 한두 번 나갔는데, 그런 곳에 좀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정보를 얻을 그런 수 것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직업 시장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혹시 뭐 처음부터 이런 직장에 들어오고 이런 걸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죠. 네. 많은 경우에 사소한 우연들이 겹쳐서 진로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30% 정도는 이런 일자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 고용센터 등에 활용을 하는 방법도 뭐 있죠. 소홀히 할 네. 수는 없지만 네.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고. 예, 저희끼리 그런 말 합니다. 그 경비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공고 자체가 안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안 나옵니다. 좋은 자리는. 아름아름 다 이제 소개로 네. 다 채워지기 때문에 네. 굳이 정말 아름아름 채워지지 않을 때만 공고가 네. 되는군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뽑다 못 뽑아서 나오는 공고도 꽤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면 퇴직하시고 그냥 인터넷만 주구장창 끼고 앉아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뭐 사례, 뭐 괜찮은 사례 요거와 관련돼서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좀 취업을 했는지?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운동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정말 엘리트 운동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선배님들이나 주변 동료들 좀 먼저 사회에 나가신 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아직 안 해봤대요. 대한민국에 이게 그 혈연,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병폐가 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걸 뭐 근데 그 병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꽂아 넣을 때는 병폐죠.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다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밀어넣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할만하다고 싶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깜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밀어넣으려면 뒷돈을 받거나 그렇죠. 그죠? 누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한 2주 정도 선후배들을 만나보고 다시 뵙기로 했었습니다. 그 2주 이후에 갈 곳이 정해졌다고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많은 경우에 좀 무지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퇴직하면 당연히 뭐 구인공으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주변에서 먼저 사회를 진출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퇴직을 하고 나서 어쨌든 뭔가 계획된 퇴직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많이 들고 또 당혹스럽고 또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뭐랄까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있죠. 네.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퇴직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자리를 원한다면 주변에 내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처음에. 네네. 그 알린다라는 것이 그냥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하면 뭘 그냥 나 퇴직했어 좀 알아봐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조언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퇴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잘 모르겠네. 너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든지. 예. 사실은 중장년이 되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잘 안 물어요, 주변에. 뭐. 그렇죠.
그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뭔가. 이게 자존심하고 관계가 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 주변에 조언만 좀 구해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잘 안 묻더라고요. 지금 이제 은퇴, 퇴직이나 이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뭐 1년 정도 전부터 좀 챙겨라,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향부터 잡으셔야 되죠. 네, 방향부터. 방향? 예. 어떤 방향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 플랜 ABZ를 좀 많이 권유드리는데, ABZ? 예, 플랜 A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현실은 따지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네네. 거. 요거를 A라고 하나요? 예. 네네. 그리고 플랜 B는 현실적인 가능성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현실을 좀 감안해서. 네. 플랜 Z는 최악의 경우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 보루. 예. 이 정도는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플랜 A, B가 좀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덜 불안해지죠. 내가 적어도 뭘 해야 될지는 아니까. 보통의 경우는 B를 선택을 하세요. 예. 근데 굳이 A를 한 번쯤 체크해 보는 이유는 살면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일단 알아야, 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나를 알고, 그걸 갖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과 수입이, 소득이 연결이 되면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사선책으로 현실과 좀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면서 이상적인 것도 병행하면서 노후를 즐겨야 소득도 벌고 또 여유로운 또 삶, 인생 기막은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범용 작가님이 굉장히 잘하신다는 생각을 그런가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랜 이걸 B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도입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과정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렇게 소장님 만나서 인터뷰, 유튜브 영상을 찍고 할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은퇴 전에 방향 설정을 좀 A, B, Z로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걸 갖고 방향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를 좀 해야 될까요? A든 B든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야 되겠죠. 플랜을 세워야 된다. 네. 보통은 저는 한 5년 단위 계획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5년 단위. 이제 10년은 뭐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서 10년보다는 한 5년 정도? 5년 정도를 잡으면 얼추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좀 잡히고 그 중간에 어떤 디딤돌을 디뎌야 되는지가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플랜을 세우는 것 중에 자격증을 딸 건지 아니면 재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상황에 맞게 그렇죠. 플랜을 네. 짜라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또 일자리도 네트워킹 통해서 뭔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창업은 섣불리 제가 해봤지만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미리 그것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인생 이막을 살 건지를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는 거를 은퇴 1년 전에는 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 네. 대부분 잘 못하고 나오시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방향 설정, 그다음에 플랜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기고, 요 두 가지면 준비만 하면 될까요?
굳이 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우리가 바깥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같이 해주실 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한테 우선순위가 1순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은퇴, 퇴직할 나이 정도가 되면 이걸 회사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내가 앞으로 인생 2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좀 더 무게중심 추를 이쪽으로 옮겨서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일은 조금 뒤로 좀 미루고 내 개인적인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회사는 네. 어쨌든 저 없이도 막 불러갈 수 있으니까. 재직자가 너무 과감한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근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회사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붙어 있고 퍼포먼스를 안 내면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미리 나가고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 또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회사가 이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네. 탁월한 견해이신데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직장에서 오래 견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이런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에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잘리면 안 되는데 좀 더 맨날 소극적이고 상사 눈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거는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소신껏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비교적 제 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일의 어떤 본질을 좀 잊지 않고 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일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본질을 늦게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60세까지는 좀 치열하게 일하고 65세까지는 좀 덜 치열하게 일하고 65세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 다양하게 하고 싶고요. 지금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것은 좀 새로운 영역도 한번 손대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제 일과 관련된 책만 썼었는데 이제 좀 다른 낯선 영역, 픽션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참여하거나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정도영 소장님 그리고 이 소장님께서 쓰신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세계설계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요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를 하셔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